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요즘에 이제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 네,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 베트남은 19년 동안 네, 계속 그 출장 그리고 특강 또 베트남에 63개 성이 있는데 그 63개 성을 저는 배낭을 메고 다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소수민족들부터 베트남 63개 성이니까 이제 베트남 뭐 남부, 북부, 그리고 이 중부 여기를 전국을 다 다녔어요. 뭐 저 위에 뭐 하장부터 해서 저 밑에 까마우, 까마우 뭐 또 푸걱섬까지 다 다니면서 베트남과 이제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 전주비전대학교는 객원 교수를 맡으면서 또 이렇게 베트남에서 역할들을 해왔고, 원래는 이제 제가 교육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공무원을 했고,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다가 계기가 돼서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그게 2년이 되다 보니까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베트남에 직접 또 법인도 설립해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또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을 직접 제 이름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그래서 베트남어는 제가 이 베트남어 성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 가면은 여기 이렇게 섹션들이 있는데요. 베트남 한국어 베트남어라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이 베트남어 발음, 네, 베트남어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은 베트남 사람하고 함께 제가 이렇게 베트남어와 베트남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베트남 한국어와 베트남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베트남어 문자가 있어요.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라는 강의를 11개짜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1개 그쵸 이렇게 11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베트남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발음을 하는지를 저랑 함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베트남 성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11개를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법인을 4개를 추진해서 2개를 제가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하고 또 2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느꼈던 베트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베트남어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면은 신짜오 이렇게 하죠. 신짜오.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뭔가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짜오 하면은 이제 신 하면은 아주 공손한 표현, 짜오 하면 안녕하세요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신짜오, 이거 외국인한테는 많이 쓰지만 진짜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은 이 뭐 오빠다 그러면 짜오잉, 짜오잉 이렇게 남자들한테 짜오잉, 또 언니나 누나 뻘 된다 그러면 짜오찌, 네 짜오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짜오터이 뭐 이렇게 짜오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신짜오 이렇게 안 하고 짜오터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짜오, 네 신짜오. 이 발음 어떻게 읽는 건가? 여기 성조가 있죠? 이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태 신지식인 TV에 들어가면은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라고 해서 여기 11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금방 요 11개 아주 짧으니까 뭐 3분짜리 2분짜리 뭐 이러니까 이거 11개를 딱 습득하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한국인들끼리의 결혼은 역대 최저고 그리고 국제 결혼이 가장 많은데 거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회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도 뭐 직장이라든지 또는 농촌, 어촌 또는 결혼을 해서 이제 함께 사는 부분 또 학교에 가면 이제 유학생들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베트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짜오라고 인사를 하고 또 베트남에 가면 한국인들이 한 20만 명이 있어요.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계속 만날 테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짜오. 네. 이렇게 네, 신짜오.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깜. 네. 요 표시는 요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깜. 이렇게 돼요. 깜. 요 오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발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감, 하면은 요거는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저랑 베트남어로 이렇게 채팅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짜오반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짜오반 하면 친구거든요. 안녕하세요 친구 이런 식이에요. 짜오반. 근데 이게 이제 짜오 동무 이런 개념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냥 짜오반 그래요. 안녕 친구.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몇 살이에요? 이거 항상 따지거든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몇 살이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바로 앙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짜오앙, 짜오앙. 또는 뭐 10살 이상 많다 그러면 짜오쭈 해가지고 삼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다 그러면 짜오막 해갖고 큰아빠 정도로 대우를 합니다. 선생님이면은 짜오터이 또는 짜옴 이렇게 높여줘요. 여기 이제 존댓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감언 제가 베트남어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말로 합니다. 처음에 반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를 붙여요. 존댓말을 딱 꼬박꼬박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처음에는 반말을 해요. 반말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거든요. 말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까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실로이 가 되는 거죠. 실로이 실로이 로이 요거 떠오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로이 이런 발음이에요. 이거 성조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친구들끼리는 그냥 실로이 그러겠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네,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어려운 게 아닌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베트남어와 이제 베트남 사회.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앙 하면은 이제 오빠 정도, 그 형 정도 그분한테 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앙, 어이 이렇게 돼요. 부를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터이, 어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어른한테 어이가 뭐냐.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에 결혼을 하러 이제 베트남에 가셨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본인 나이가 많은데 어린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리다, 미스터리 어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이가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이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미스터리 어이 하니까 이제 그걸 싸웠다 그러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문화 한국에서 어이 이게 아니라 이게 베트남도 한국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더우 어디 있어요 할 때 어더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미스터리 어이 그러니까 나한테 어이 그래?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더이 어이 이렇게 불러요. 찌 어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할아버지 바 어이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아빠한테도 보 어이 매 어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실러이라는. 그 제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또는 잘못한 거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이거 실러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말 안 하고 가만히 부끄러워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실러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실러이 터야 죄송합니다라고 깍듯이 손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러이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도 이렇게 아주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인사를 할 때는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인데 저 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베트남의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깍듯이 이렇게 예의를 갖춰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베트남에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스터 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미스터 정어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저한테 미스터 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정어이 다 미스터 정이야.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베트남어도 알고 그쪽 사람들하고 섞여. 제가 이제 63개성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3개성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갑니다. 그래서 뭐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데도 혼자 제가 가요. 가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 뭐 어떤 분들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민족 마을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되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뭐 산악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에 혼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거 혼자 안 무서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안 무섭습니다. 혼자 저는 그냥 뭐 까우방이라는 곳, 뭐 하장, 또 중국도 그냥 국경 넘어가지고 중국까지 가고 막 그러는데 중국 가면 좀 무섭습니다. 전 이상하게 중국에 가면은 무서운데 근데 베트남은 돌아오면은 중국 갔다가 돌아오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가 좀 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이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불안해요, 마음이. 왠지. 그런데 이 베트남에 돌아오면은 편안합니다.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이제 제가 이 지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많이 들어가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베트남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온순해 보이잖아요. 온순해. 근데 제가 이 아는 한 한국인이 이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 싸워, 베트남 사람들하고. 그래서 한 번은 길거리에서 아주머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우산으로 막 후려치고 있고, 이 사람도 막 그걸 막으면서 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싸우냐? 말이 안 통하니까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도 싸우고, 뭐 택시 기사하고도 싸워요. 그 택시 기사하고도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거가 굉장히 안 좋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백인들이 유색인종들한테 우월감을 갖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우월감을 가져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 베트남의 식당에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년아 저년아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할까?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베트남 사람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도 건들면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시다시피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뿐만 아니라 또 중국하고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프랑스하고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몽골이라든지.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경우에 돌변했을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때렸다, 이런 경우, 또 뭐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 제가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극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도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택시 안에 그 쇠파이프를 이렇게 두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택시 의자 밑에 쇠파이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좀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침실에 목검이 있었어요. 목검. 네, 나무 칼 있죠. 나무 칼. 나무를 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서 잘 때 제가 그걸 옆에 두고 잤어요. 왜냐하면 자는데 이게 베트남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글로 이렇게 옆집하고 다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타고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2번 도둑이 들어온 경험이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항상 이 목검을 두고 잤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옆에 목검을 뒀어요. 목검.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돌변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격을. 물론 이제 차분해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유도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뭔가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은 확 돌변해가지고 아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금을 당한 적도 있어요. 감금을 당해가지고 무려 한 3일 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한국 대학교가 이제 학생들 학비를 받아가지고 학생들 학비를 받아놓고 이 한국어 어학원을 폐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폐원했다라는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근데 한국 대학은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이탈을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화가 났는지 이게 폐원을 하면서 그 학생들 학비를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폐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가족하고 다 몰려와가지고 저를 감금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밖에서 지키는 거예요. 못 나가게. 도망갈까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설득을 했죠.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대학을 설득을 해야지 너희들이 학비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갈 수 있게끔 길을 터달라. 나중에 이제 그 각서를 쓰게 만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언제까지 학비를 환불하겠다. 환불 안 하면 제가 환불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이 각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 굴욕적으로 제가 이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그 총장하고 그 교육 원장을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해외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목숨이. 그러니까 한국 대학이 이 유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이 이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 대학들도 노련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19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보내면서 그리고 한국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고 베트남이 한국 투자국 1위에요. 그죠? 투자국 1위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곳이 작년에 이제 무역 1위국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베트남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중국화 되면서 이제 베트남을 띄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한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베트남에 마구 진출했다가 나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제가 굉장한 제가 이제 살해를 당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살해당한. 그 순간이 이제 제 그 베트남 생활의 가장 그 어두웠던 부분인데 CCTV를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서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그 속에서 겪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경찰, 그 속에서 이제 인민재판을 제가 받으면서 변호사 없이 또 대사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홀로 한국인 홀로 법정에 서가지고 하나하나를 증명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저처럼 베트남에서 이렇게 재판까지 가가지고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어 간단하게 신짜오, 네, 신짜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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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실로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희태 신지식인 TV 가면은 여기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를 올려놨다. 11개를. 이걸 공부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희태 신지식인 TV에 섹션에 베트남어 요 섹션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뭐 삼성도 베트남에 이렇게 진출돼 있고 많은 이제 삼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그 현지의 그 주재원들, 그 현지에서 일하는 그 직원, 한국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엔 창업도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학생들도 많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하는 거를 올려놨는데,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걸 보시고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 이야기들을 올릴 거예요. 이야기들을 올리면은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